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코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의 손을 잡으면서 물론 그쪽 지역에 자원을 탐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란과 사우디가 앙숙이었는데 손을 잡았다라는 그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이란의 족쇄가 풀리면서 핵무기 개발의 가속도가 붙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프리카도 위험하고 중동도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어디를 겨냥하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겨냥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입니다. 미국이 여기저기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국 위시한 남중국해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대리전으로 참여를 했고요. 무기를 지원하면서 또 아프리카 내전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고 남중국해 분쟁 가운데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 지역을 위시한 곳에 섬 지역에 일본을 자극시켜서 일본으로 하여금 무기 체계를 강화시키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당연히 미국은 또 이스라엘 우방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지금 지정학적 상황에서 위기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내전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니제르 주변의 니제르의 쿠데타, 그리고 말리 지역의 위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제르 쿠데타군이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8월 26일 기사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까요? 위험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러시아도 두렵고 지금 미국도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사에 48시간 내에 니제르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대사에도 철수를 통보했고요. 니제르 쿠데타 군부 인사가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니제르와 마찬가지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 그리고 최근 2년간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와스는 어떠한 무력 사항도 자국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니제르 군부 덧붙였죠. 그러니까 에코와스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니제르 쿠데타, 이 전국 안개 속 서아프리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줌 대통령을 억류하고 정권을 잡은 니제르 쿠데타 세력에 이제 에코와스, 서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말이죠. 이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죠. 니제르 주변의 국가들을 볼까요?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 수단. 바로 이 지역을 골든벨트라고 합니다. 황금벨트입니다. 황금벨트. 이 지역에 광물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서방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 광물 자원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지역에서부터 히토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이것은 미국과 프랑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측치 범위 내에 있었겠죠. 지정학적 위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니제르는 서아프리카에서 남으로 나이지리아, 동서로 차드, 말리, 부르키나파소, 북으로 알제리, 리비아 국경을 접하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죠. 우라늄, 금,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륙국인데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 그리고 니제르 강, 니제르 항공해랑, 이런 북서아프리카를 연결한 인원 물자의 이동 경로, 그리고 대테러 작전의 핵심 거점, 이렇게 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단에서도 지금 내란이 발생했는데요. 이 수단 역시도 금광 등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을 틈타서 주변국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광물 자원을 누구보다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내용 한번 보시죠.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바그너 용병단을 통해서 러시아가 무기 지원에 나선 지역이 바로 여기 수단입니다. 러시아는 수단을 홍해 연안 항구에 자국 구담의 접근권을 모색하고 있고, 바그너 용병단을 통해서 금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다갈로 장군 측에 장갑차 등 장비와 훈련을 제공해왔습니다. 자, 여기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바로 바그너 용병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금 채굴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가 깊은 나라가 바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프리고진이 사망을 했죠. 자, 프리고진이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또는 광물들 이제 채굴권을 갖는 조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조건에 프리고진, 이 바그너 그룹이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리고진이 죽었단 말이에요. 프리고진은 종전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전쟁을 끝내자. 왜 그랬을까요? 자, 프리고진이 종전론을 얘기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쿠데타 움직임을 미리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지역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돼 버리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그런 이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전을 제기했고, 그러면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러시아로 진격을 했던 건데, 그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푸틴을 자극하긴 했지만 푸틴이 프리고진을 죽일 만큼 그 활용도가 떨어졌을까요? 프리고진을 대신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과연 프리고진은 누가 죽였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프리고진이 살아있어야 바그너 그룹도 존재감이 있고, 또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금이나 다른 광물 자원들을 확보하는, 이러한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이 시스템에서 불안전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텐데 프리고진이 죽었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바그너 용병에 협력하는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고위층을 제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리가 등장하고 니제르가 등장하고 수단이 등장합니다. 거기가 바로 광물 자원의 핵심 요충지 골든 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그너 용병에 협력하는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고위층을 제재한다. 이제 말리 군부가 바그너 용병에 협력하는 것들이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제가 프리고진은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글쎄요, 푸틴이었을까요? 미국이었을까요? Was Russia behind the coup in Mali? 자, 말리 군부의 뒷배가 바로 러시아였을까요? 말리 군부의 뒷배가 과연 러시아였을까요? 물론 러시아였을 수도 있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외국 기사인데요. 그런데 말리의 군 리더가 바로 미국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리 군부에 대한 군사 훈련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미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Washington is halting some aid to Niger 나죠? Even as it eyes greater support for Burkina Faso's military coup maker. 자, 여기서 보이는 5 멤버, 니제르 5명의 멤버가 바로 미국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니제르도 그렇고 말리도 그렇고 미국에서 군부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군사 수뇌부가 미국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면 과연 말리하고 이 니제르의 군사 고위부는 친러일까요? 친미일까요? 자, 이것도 궁금해지죠. 러시아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이 말리나 니제르나 수단이나 그 군 수뇌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러 성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의 쏠린 시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이 풍부하죠.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 먼저 선점을 했던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도 금 채굴권을 갖고 움직였고, 또 중국도 상당량의 히토리를 이 지역들에서 얻어내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고 프리고진은 아프리카로 돌아갔죠. 그럼 이런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도 중요하고 또 아프리카도 중요하죠. 그만큼 광물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결국 자원 싸움이잖아요. 자원을 확보하고 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지역을 탈환을 하고 또 그쪽으로 서진을 또 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또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을 벌어진 상황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대응해줘야 될 그룹이 바그너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죽었다? 과연 푸틴이 이 상황을 환영할 만할까요? 과연 푸틴이 프리고진을 죽였을까요?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국 이제 이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또 누굴까? 내란을 부추긴 또 주범이 누굴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만큼 핵심 자원을 둘러싼 이런 싸움들이 공산주의 진영과 이 자유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과연 이 내전이, 아프리카 내전이 단기간에 끝날까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 자원, 핵심 자원인 이 히토리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리는 2차 전지의 필수품이고 전기차의 필수품이죠. 앞으로의 시대 흐름은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인데,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인 이 히토리를
히토류를 둘러싼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럼 이 히토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차 생산을 못한단 말이죠. 자, 이러므로 해서 이 2차 전지의 핵심 히토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중국은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히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몽골 지역에서부터도 히토류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몽골, 미국, 히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 강화, 중국 디리스킹 차원. 그래서 미국이 몽골의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중국은 몽골로부터 히토류 상당량의 히토류를 확보했는데 미국이 몽골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히토류를 몽골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미국이 몽골과 히토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히토류 관련 산업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은 17개 히토류를 모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나라, 이 몽골을 미국이 잡은 겁니다. 어용 에르덴 총리는 미국과 협력에 따른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 몽골처럼 중국과 인접한 국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어용 에르덴 총리는 신냉전은 과거 냉전과 다르고 훨씬 힘들 것이라며 몽골은 신냉전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몽골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양강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손만 들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미국, 몽골로부터 히토류 자원을 확보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 몽골이 히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 생산 1위 국가입니다. 자, 히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기차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갈수록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에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있는 미국이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또 대만을 흡수하고자 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고 1대1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기에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달러 대항마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달러와의 종말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나 인도가 달러에 대항하는 대체 통화를 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과 인도는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것보다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달러화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글로벌 통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금융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데 만족하는 것 같다. 자, 중국이 달러에 심각한 도전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통화를 자유롭게 교환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중국 위안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처럼 공항에서 구매할 수 없고 자본 흐름은 고도로 규제된다. 오히려 역외 위안화가 더 자유롭게 거래된다.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려면 역외 변정 통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자유롭게 교환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미국 국채와 경쟁하기 위해 깊고 투명한 국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국채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은 외국 기업과 정부가 위안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더 쉽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자체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달러 대항마는 뭘까요? 달러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이 무엇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CBDC를 발행한다? 글쎄요.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이 CBDC를 발행하면 달러 CBDC가 더 각광을 받지 위안화 CBDC가 각광을 받겠습니까? 자, 미국 달러 대항마 중국으로부터 또 인도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전혀 없죠. 그런데 뭐가 달러의 대항마가 되겠습니까? 기승전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만큼 달러 대항마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또 기승전 비트코인입니다. 자,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